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여기서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당장 집에 가요. 저는 중년의 나이에 이혼을 하고 3년 전 73세 아버지와 함께 부산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어머니를 오토바이 사고로 잃은 후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매일 아버지께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만 쉬라고 잔소리했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요. 119에 신고하고 위치 추적까지 해서 간 곳이 남포동 공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가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 본 아버지의 표정이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말이에요. 과연 아버지는 왜 무료 급식소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웃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부모 돌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 불가능하죠.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아들은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부산에 혼자 계시던 아버지 소식이 안 좋았어요. 5년 전 어머니가 길을 걷다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평생 함께했던 동반자를 잃은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고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걸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연희동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거죠. 다행히 방송작가 일은 프리랜서라 어디서든 할 수 있었고 부산 지역 방송국들과도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일은 더 바빠졌어요. 아버지는 예전에 목수 일을 했어요. 평생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했던 분이라 성격도 꼼꼼하고 말수가 적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그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멍하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아버지가 혼자 외출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사고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서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회의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외투를 입고 나가려고 했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냥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까 해서. 안 돼요. 밖은 위험해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아이고, 수진아.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답답한 건 알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 일 끝나고 같이 나가요.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동네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어르신들 소식을 종종 들었거든요. 그런 일상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께 오늘도 집에서 편히 쉬라고 말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물어보고 대화는 항상 비슷했어요. TV 보고 계셨지요? 밥은 잘 챙겨 드셨어요? 응, 김치찌개 데워서 먹었어.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대화가 전부였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매일 일터에 나가는 게 그렇게 당연했는데 친구들은 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미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잃었는데 아버지마저 그런 일을 당한다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대화를 시도했는데 점점 그런 것도 줄어들었죠. 식욕도 떨어졌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수진아, 나도 나이가 들긴 했지만 아직은 괜찮은데. 아니에요.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교통사고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도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아버지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아버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날은 부산 MBC에서 다큐멘터리 기획회의가 있었어요. 주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집에서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었죠.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 가기로 했어요. 남포동 호떡집에서 갓 구운 따끈한 호떡 5개를 샀죠. 아버지가 달콤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아버지, 저 왔어요. 호떡 사왔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 시간인데 조용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안방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주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외출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몰라 동네 슈퍼에 전화해봤어요. 사장님, 저희 아버지 혹시 거기 가셨나요? 아, 수진 씨, 오늘 아버지 안 오셨는데요. 마트, 약국, 병원까지 동네 곳곳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요.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4월이라 그래도 날씨가 따뜻했지만 밤이 되면 쌀쌀할 텐데 아버지는 얇은 가디건만 입고 나갔을 거예요. 결국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실종됐어요. 73세인데 치매는 아니고요. 다만 5년 전부터 방향 감각이 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금방 집에 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다행히 아버지 휴대폰에 위치 추적 서비스가 켜져 있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남포동 근처에 계시네요. 용두산공원 쪽 같은데요. 용두산공원요? 거기는 왜? 경찰관과 함께 차를 타고 남포동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아버지가 다쳤으면 어떡하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어떡하지? 용두산공원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공원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경찰관이 위치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조금 더 아래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광복로 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광복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휴대폰 위치를 계속 확인했어요. 신호가 점점 가까워졌고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긴 줄이 서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줄 한가운데쯤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당황한 표정이나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밝은 얼굴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환한 얼굴이었어요. 수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아버지, 왜 여기에 계세요? 왜 이런 곳에? 그때 아버지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걸었어요. 창진 씨 따님이구나. 아버님이 계속 얘기했어. 방송 작가라면서? 네? 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 급식소야. 매일 저녁 6시에 도시락을 나눠주거든. 아버지가 오늘 처음 왔는데 벌써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더라. 무료 급식소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아닌데 아버지가 왜 이런 곳에? 아버지, 집에 가요.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고, 괜찮다. 여기서 먹고 가려고. 아버지, 이런 곳에서 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피함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환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여기 사람들이 참 좋아. 종수 씨는 나하고 동갑이고 영달 씨는 나보다 1살 어려. 봉식 씨는 선생님 했던 분이야. 아버지가 주변 할아버지들을 소개해 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어린아이 같았어요.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고 곧 아버지 차례가 됐어요. 자원봉사자분이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처음 보는 분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딸이 마중 나왔어요. 아버지가 도시락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왜 이런 곳에 와야 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마구 밀려왔어요. 무료 급식소에서 도시락을 받은 후 아버지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근처 벤치로 향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따라갔죠. 경찰관분은 아버지를 찾았으니 됐다며 먼저 가셨고요. 창진 씨, 딸이 예쁘네. 방송 작가라고 했지? 김종수라는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선소에서 반장을 했던 분이었어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오늘 오후에 여기 와서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 뭔가 심심해 보여서 내가 말을 걸었지. 한영달이라는 할아버지가 설명해 줬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에는 작은 장기판을 들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말도 별로 안 하더니 장기 두는 걸 보다 관심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두게 됐는데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아버지가 장기를 둘 수 있나요? 집에서는 한 번도. 제가 놀라서 말하자 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자주 뒀는데 요즘에는 상대가 없어서 오늘 오랜만에 더 보니까 재미있더라. 그때의 아버지 표정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뒀던 보물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쁜 표정이었거든요. 최봉식이라는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전에 중학교에서 교무주임을 했어. 창진 씨 딸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사람이 혼자만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 어울리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도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아버지, 왜 말을 안 했어요? 저한테 나가고 싶다고 하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말해도 안 된다고 할 게 뻔하잖아. 위험하다고. 집에서 쉬라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항상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종수 할아버지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딸도 걱정돼서 그런 거 이해해. 그런데 우리도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면서
살기 싫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창진 씨, 집에서는 뭐 하고 지내? TV 보고, 그냥. 그럼 답답하지. 우리도 집에만 있으면 미쳐. 그래서 매일 나와서 이렇게 수다 떨고, 장기 두고, 바둑도 두고 그래. 영달 할아버지가 장기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창진 씨, 내일도 나올 거지? 우리 보통 오후 2시쯤 여기서 만나. 내일은 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흐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봉식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창진 씨 딸, 아버님이 우리랑 있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봤지? 집에만 계시면 건강도 나빠져.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해. 정말 그랬어요. 3년 동안 집에서 본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목소리에도 활기가 있었고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분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였어요. 오, 창진 씨 딸이구나. 아버님이 자랑 많이 했어. 방송 작가라면서 대단하네. 아, 네. 안녕하세요. 창진 씨, 내일 우리 독서 모임에도 와. 매주 화요일에 도서관에서 모이거든. 재미있어. 미란 할머니는 전에 간호사로 일했던 분인데 지금은 노인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서 모임이요? 응, 우리 나이에도 배울 게 많아. 책도 읽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창진 씨 같은 분이 오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자. 창진 씨도 꼭 와. 그래, 우리 기다릴게. 모든 분들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더라고요. 아버지와 저만 벤치에 앉아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미안해. 갑자기 사라져서.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아버지의 환한 표정이 생각났거든요. 3년 동안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행복한 모습 말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있었다는 걸요. 바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일찍 일을 마치고 남포동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제 만났던 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용두산 공원 입구 근처에 도착하니 벌써 모여 앉아 계셔요. 어제 봤던 종수, 영달, 봉식 할아버지가 보였고 아버지도 그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창진 씨 딸 왔네. 어서 와. 봉식 할아버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 옆 벤치에 앉으니 종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어제 창진 씨 때문에 우리도 생각을 많이 했어.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때 영달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한자로 뭔가 쓰여 있었는데 잘 안 보였어요. 이거 봐. 우리 모임 이름이야. 누걸산. 누걸산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줄여서 누걸산이야. 봉식 씨가 지어줬어. 봉식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매일 나갈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점점 몸도 마음도 죽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했어. 매일 나와서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하면서 살자고. 종수 할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어요.
나는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일했어. 용접, 기술자였거든. 일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 뭔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나도 택시기사를 했어.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말상대가 없는 거야. 영달 할아버지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아버지도 비슷한 기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든 거야. 가족들한테는 걱정 끼치지 않고 우리끼리는 서로 챙겨주면서 살자고. 봉식 할아버지가 계속 설명했어요. 매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만나. 그리고 각자 안부를 확인해. 누가 안 나오면 전화해보고 혹시 아프면 같이 병원도 가고. 정말 가족 같네요. 맞아. 나이 들면 친구가 가족이야. 자식들은 자기 생활 바쁘니까 우리가 서로 챙겨야지. 그때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승구 할아버지는 손에 작은 공을 들고 계셨어요. 아, 승구 씨도 왔구나. 창진 씨 딸 왔어. 안녕하세요. 그게 뭐예요? 제가 손에 든 공을 가리키자 승구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건강볼이야. 요즘 손목이 아픈 친구들이 많아서 하나씩 만들어 왔어. 알고 보니 승구 할아버지도 예전에 목수 일을 했던 분이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직업이었죠. 그래서인지 금방 친해졌더라고요. 창진 씨도 목수였다면서? 어디서 일했어? 부산 여기저기서 했지. 주로 아파트 인테리어 쪽이었어. 그럼 기술 좋겠네. 요즘 우리 모임에서 작은 운동기구들 만들고 있는데 같이 할래?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기술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거예요. 그때 봉식 할아버지가 제게 물어봤어요. 딸 창진 씨가 매일 나와도 괜찮겠어?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활동해. 무리하지도 않고 위험한 곳에 가지도 않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 계실 때 표정을 보니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달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창진 씨가 여기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봤지?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야. 몸도 마음도 우리가 서로 잘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종수 할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규칙이 있어. 첫째, 무리하지 않는다. 둘째,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셋째, 가족들 걱정시키지 않는다. 넷째, 서로를 챙긴다.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모여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작은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창진 씨도 정식 멤버야. 환영해. 봉식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자 다들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안전한 보호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상이었다는 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봉식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살아있으려면 움직여야 하고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껴야 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오후 1시 30분이 되면 세수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죠. 그리고 2시 정각에 집을 나가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저녁 6시쯤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줬고요. 오늘은 승구 씨랑 같이 작은 의자를 만들었어. 공원 벤치가 딱딱해서 쿠션 있는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이야. 오늘 영달 씨가 장기에서 이겼어. 그런데 봉식 씨는 바둑을 더 잘해. 내일은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해. 이런 식으로 매일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년 동안 TV 봤다. 밥 먹었다. 이런 단조로운 대답만 듣다가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 씨가 오늘 안 나왔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순자 씨는 미란 씨의 본명이었어요. 독서클럽을 운영하는 그분 말이에요. 아버지 말로는 평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던 분인데 오늘은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화해 봤어요? 봉식 씨가 전화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집이 멀지 않으니까 내일 한번 찾아가 보자고 했어. 다음 날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순자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저도 궁금해서 따라갔죠. 순자 할머니는 남포동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순자 씨 계세요? 봉식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우리야. 괜찮아? 그제야 약한 목소리로 대답이 왔어요. 아이고, 봉식 씨야? 미안해. 몸살이 났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아팠어? 어제 저녁부터. 종수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어요. 열이 많이 나네. 병원 가야겠어.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같이 갈게. 영달 할아버지가 택시를 불렀고 모든 분들이 함께 순자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는데 정말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한 감기에 가벼운 영양실조까지 겹친 상태였어요. 혼자 살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악화된 거였죠. 입원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며칠간 푹 쉬셔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돌봐주면 좋겠고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친구분들이 의논했어요. 그럼 우리가 돌아가면서 돌봐주자. 나는 오전에 가서 아침밥 챙겨줄게. 나는 오후에 가서 약 먹는 거 확인할게. 정말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순자 할머니를 돌보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나는 저녁에 가서 죽 끓여줄게. 예전에 수진이 엄마가 아플 때 자주 끓여줬었거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친구들은 정말로 돌아가면서 순자 할머니를 돌봤어요. 아버지도 매일 저녁에 가서 죽을 끓여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어요. 순자 할머니가 회복되어서 다시 모임에 나온 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혼자 살면서 이렇게 챙겨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봉식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였어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창진 씨 딸, 아버님이 우리 모임에 오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 처음 왔을 때는 말수도 적고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제 집에서도 밝은 모습이었고 식욕도 늘었고 밤에도 잘 주무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야.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래. 자식들은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승구 할아버지의 말이 정말 와 닿았어요. 저도 바쁜 일 때문에 아버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순자 할머니가 혼자 아팠을 때를 생각하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친구들이 없었다면 혼자서 끙끙 앓다가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거야.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찾아가고 영달 할아버지가 설명해 줬어요. 우리끼리 약속이 있어. 매일 오후 2시에 만나는데 누가 30분 이상 늦으면 바로 연락해봐.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집으로 찾아가. 정말 치밀하게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있다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도 순자 씨처럼 혼자 아팠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어? 너는 일 때문에 바쁘고 민호는 서울에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안전만 걱정했지. 정작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평소 같으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쉬었을 텐데 그날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동안 제가 너무 간섭했나요? 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간섭이라기보다는 너무 걱정을 많이 했지. 너도 이혼하고 혼자서 나까지 돌봐야 하니까 힘들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다만 제가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나도 많이 무서웠어. 혼자 남겨진 게 무섭고 또 언젠가는 너한테도 짐이 될까봐 걱정이었지. 짐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라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딸에게만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 말이야.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아버지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무료급식소에 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산책하려고 나갔어. 그런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줄을 봤지. 궁금해서 가봤더니 무료급식소였어. 그런데 왜 줄을 선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 내가 왜 이런 데서 하고 생각했지. 그런데 줄을 서면서 옆에 있던 종수 씨, 영달 씨 같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 무엇을 깨달으셨는데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 대부분 나처럼 외로워서 오는 거였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말이야. 그제야 이해됐어요. 아버지에게는 음식보다 함께 식사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 아무리 맛있는 걸 해줘도 혼자 먹으면 그냥 배만 채우는 거야.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밥은 도시락이라도 맛있더라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었는데 저는 계속 음식만 챙겨줬던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는 매일 나가세요. 친구분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정말. 예.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어디 가는지만 말해주시고 늦어질 것 같으면 연락 주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답답함을 보여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계획을 말해주셨어요. 오늘은 승구 씨랑 같이 목공 작업을 할 거야. 봉식 씨가 부탁한 책장을 만들어야 해. 아, 그래요? 점심은 어떻게 하세요? 순자 씨가 김밥을 싸온다고 했어. 우리끼리 나눠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도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수진아,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다큐멘터리요? 응. 봉식 씨 말로는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우리 같은 모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실제로 제가 일하는 방송국에서도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좋아해. 자기들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적극 찬성이야. 그렇게 해서 저는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그분들의 일상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 노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건 스문의 시간 보호하는 것도,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것도, 편안한 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분들이 스스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고요. 아버지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저도 노인 돌봄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죠. 매일 아침 7시 아버지는 라디오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셨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순자 씨와 독서 모임이 있어. 이번 주 책은 82년생 김지영이야. 아, 그 책이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젊은 사람들 생각을 알아보려고 읽어보기로 했어.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봉식 씨가 그러더라. 아버지가 이런 책을 읽으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오후에는 승구 씨랑 목공 작업이 있고, 저녁에는 영달 씨하고 장기를 두기로 했어. 요즘 한 수 늘었거든. 바쁘시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날마다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훨씬 경쾌해졌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담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봉식 할아버지의 인터뷰였어요. 우리가 이 모임을 만든 이유는 간단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단지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종수 할아버지도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일이 있으니까 매일 일어날 이유가 있었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준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건 아픈 게 아니라 아무도 내가 아픈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나오면 친구들이 찾아와.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 촬영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건 돌봄이 아니라 관계였어요. 보호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서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중년 자녀들에게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우울증이 있는데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방송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아, 우리 모임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 다큐멘터리 보고 연락 온 분들이야. 정말요? 응. 봉식 씨가 제2, 제3의 모임을 만들자고 해. 나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아버지가요? 왜?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베테랑이야. 아버지가 농담을 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포동에는 누걸산 모임이 여러 개 생겼어요. 각각 10명 정도씩 모여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활동하는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진 거죠. 아버지는 새로 만들어진 모임의 리더 역할을 맡았어요. 새로 오는 분들에게 모임 규칙을 설명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죠. 오늘 새로 온 분이 있어. 혼자 사신 지 3년 됐는데 거의 집에만 계셨대. 처음에는 말도 별로 안 했는데 장기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을 보이더라고. 아버지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용두산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해.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3년 동안 틀렸던 거네요. 틀렸다기보다는 너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다만 걱정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야. 아버지의 말이 정말 와 닿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걱정이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버지처럼 73세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오늘도 재미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거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대신 아버지가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랑한다는 것과 보호한다는 것이 때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종종 가족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곤 해요. 안전하다는 이유로, 걱정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의 누걸산 친구들처럼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분들, 혹은 언젠가 그런 상황이 될 분들께 묻고 싶어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부모님과의 특별한 에피소드나 노후에 대한 여러분만의 철학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